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끝없이 펼쳐진 별들이 우리를 맞이하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는 실제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계는 망원경의 성능 때문도 우리 눈의 한계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빛이라는 우주의 전령이 가진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경계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도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는 그마저도 느린 속도가 되어버립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약 138억 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빛이 그 긴 시간 동안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도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더욱 흥미로운 건 우주가 단순히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먼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이 팽창이야말로 우주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만약 우주가 정지해 있다면 138억 년 동안 빛이 달려온 거리는 단순히 138억 광년이 되겠죠.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그 빛이 통과해야 했던 공간 자체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셈이에요. 천문학자들은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입자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평선 너머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다 써서 달려와도 공간의 팽창 때문에 아직 우리 망원경에 닿지 못한 빛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사람처럼 빛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 아래의 공간도 함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자 지평선과는 또 다른 종류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건 지평선이죠. 이 두 지평선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시간의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자 지평선이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빛의 한계라면 사건 지평선은 미래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우주의 팽창 때문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지역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발견은 이 사건 지평선의 개념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998년 천문학자들은 먼 초신성을 관측하면서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이 가속 팽창의 원인으로 지목된 암흑 에너지는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면서 공간을 밀어내는 신비로운 힘이에요. 그 결과 현재 우리로부터 약 16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절대 관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지평선 사이의 영역은 참으로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미래에는 영원히 단절될 운명인 곳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역의 은하들은 천천히 우리의 사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후 우리 은하에 사는 천문학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독한 우주를 보게 될 거예요. 주변 은하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하들이 사라져버린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우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경계 너머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초기 순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980년대 초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수수께끼를 발견했거든요. 그중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바로 평탄성 문제였어요. 우주의 전체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측정해보니 놀랍도록 평평했는데 이건 마치 동전을 던졌는데 완벽하게 모서리로 서는 것만큼이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지평선 문제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보면 하늘의 반대편 끝에 있는 영역들이 거의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빅뱅 이론만으로는 이 영역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빛조차 그 거리를 여행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온도는 10만 분의 1도 수준의 정밀도로 균일했어요. 마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쌍둥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기묘한 상황이었죠. 구스는 대담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직후 극히 짧은 순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팽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팽창은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6승 초부터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최소 10의 26승 배 이상 커졌습니다. 원자핵보다 작았던 공간이 순식간에 자몽만해졌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이 급팽창은 모든 수수께끼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전체가 극도로 작은 영역에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균일해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영역이 급팽창하면서 곡률이 펴져나가 평평해진 거죠. 마치 풍선 표면의 주름이 풍선을 엄청나게 크게 불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론이 가져온 가장 놀라운 함의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그렇게 급격하게 팽창했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뜻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우주를 우리의 입자 지평선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계산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의 10의 마이너스 30승분의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광대한 미관측 우주는 단순한 이론적 추측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요동 패턴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이 예측은 2000년대 들어 위성 관측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확인되었거든요. 플랑크 위성이 측정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모델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지평선 너머의 광대한 우주는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우주는 우리가 보는 우주와 같은 물리법칙을 따르면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은하들이 있고 별들이 빛나고 행성들이 공전하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 한계와 우주의 팽창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았거든요. 우리의 우주는 훨씬 더 거대한 실제의 작은 섬일 뿐이며 그 실제의 대부분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론을 깊이 파고들던 물리학자들은 곧 더욱 놀라운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 앨런 구스가 인플레이션 개념을 처음 제안한 직후 소련의 물리학자 안드레이 린데와 미국의 폴 스타인하르트, 안드레아스 알브레이트 같은 과학자들이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면서 발견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단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진공의 에너지 상태는 끊임없이 요동치는데 이 양자 요동은 시공간의 어떤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멈추게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계속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린데가 제안한 영원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주의 한 영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끝나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우주가 탄생하지만 그 옆에 다른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맹렬하게 진행되면서 공간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팽창하는 영역 안에서도 양자 요동 때문에 또 다른 작은 영역들이 인플레이션을 멈추면서 새로운 우주들로 탄생하는 거죠. 마치 끓는 물에서 기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듯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거대한 공간 안에서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우주는 138억 년 전 하나의 빅뱅에서 시작된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과정 속에서 탄생한 무수한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멈추더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계속되고 그 계속되는 영역이 워낙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하는 공간의 부피는 계속 증가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끝나서 우주로 변하는 영역들이 아무리 많이 생겨나도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공간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린데는 이를 프랙탈 구조에 비유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비슷한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프랙탈처럼 인플레이션하는 우주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들이 싹트고 있고 그 각각의 우주도 언젠가는 양자요동을 통해 새로운 인플레이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는 이 영원한 인플레이션은 우주들을 낳는 우주 또는 다중우주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우주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38억 년 전을 빅뱅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사실 영원한 인플레이션 바다에서 우리 우주라는 기포가 형성된 시점일 뿐이고 그 옆에서는 수십억 년 전에 이미 다른 우주가 탄생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우주가 생겨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들 사이에는 여전히 맹렬하게 팽창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각 우주는 자신만의 입자, 지평선 안에 갇혀 있고 다른 우주들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거죠.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이 더욱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각 우주마다 물리법칙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끈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일부 이론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끝나면서 진공이 안정화되는 방식에 따라 기본 상수들의 값이나 심지어 입자들의 성질까지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기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서 원자가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우주에서는 중력이 너무 약해서 은하가 뭉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우주의 물리법칙은 가능한 수많은 조합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가 생명과 의식을 가진 존재로 여기 있는 이유는 단지 우리 우주의 법칙이 우연히 생명을 허용하는 특별한 조합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검증하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다른 우주들은 정의상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영역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과거에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 기포와 충돌했다면 그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의 특이한 패턴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명확한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주 기포들 중에서 우리와 같은 물리법칙을 가진 우주들만 따로 생각해 볼까요? 놀랍게도 이 우주들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중우주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바로 1단계 다중우주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영원한 인플레이션처럼 새로운 물리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두 가지 전제, 즉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것과 물질이 양자역학의 확률 법칙을 따른다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공간이 정말로 무한하다면 그리고 물질의 배치가 양자역학적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면 유한한 가지수의 입자 배열은 무한한 공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한히 긴 숫자 배열에서는 어떤 패턴이든 결국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요.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대략 반지름 460억 광년 정도인데 이 영역을 허블 부피라고 부릅니다. 이 허블 부피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자 배열의 경우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지만 그래도 유한한 숫자예요. 대략 10의 10의 118승 가지 정도라고 추정되죠.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공간이 무한하다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조차도 무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한한 공간 속에는 무한히 많은 허블 부피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반드시 우리 허블 부피와 똑같은 입자 배열을 가진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무한한 시행 횟수 앞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거든요. MIT의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당신과 완전히 동일한 분자 배열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허블 부피는 대략 10의 10의 28승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을 거라고 해요. 이 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멀지만
무한한 우주 속에서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수학적 결론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곳에는 단지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기억을 가진 원자 하나까지 동일한 당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의 환경도, 친구들도, 심지어 행성과 별의 배치까지 우리 우주와 완벽하게 동일하죠. 왜냐하면 허블 부피 전체가 똑같이 복제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한한 공간 속에는 당신의 완벽한 복제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다른 버전의 당신들도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지금 커피 대신 차를 마시기로 선택한 당신, 5분 전에 다른 결정을 내린 당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당신까지도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이 무한한 공간의 어딘가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세계 해석은 양자 측정 순간마다 우주가 붕괴한다는 이론이지만 1단계 다중우주는 그저 공간이 무한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가능성이 어딘가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주는 철학적 함의는 깊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한히 많은 당신이 존재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유의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다른 버전들이 이미 어딘가에서 실현되고 있다면 선택이라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복제본들 중에서 바로 이 순간, 이 공간에 존재하는 당신의 경험과 의식은 여전히 유일하고 소중한 것이라고요. 우주가 무한하다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놀라운 상상력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1단계 다중우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론 학자들이 2단계 다중우주라고 부르는 개념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놀라운 그림을 그려내거든요. 이 이론은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우주가 탄생한 순간에 일어났던 그 극적인 팽창이 사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주 공간의 대부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우주 같은 주머니 우주들이 끊임없이 거품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을 이해하려면 진공에너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진공도 사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을 때 공간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138억 년 전 우리 우주가 탄생했을 때 진공 에너지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높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상태로 떨어졌고 그때 인플레이션이 멈추면서 뜨거운 빅뱅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진공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양자역학적으로 확률적인 사건이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는 진공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붕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우리 같은 우주가 생겨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팽창하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영역은 너무나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가 붕괴해서 주머니 우주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전체 부피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마치 거품 목욕을 하는데 거품을 터뜨리는 것보다 새로운 거품이 생겨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영역은 영원히 계속되면서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주머니 우주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 앨런 구스가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안했을 때 그는 인플레이션이 한번 시작되고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드레이 린데를 비롯한 우주론 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과정이며 우리 우주는 그 거대한 인플레이션 바닷속에서 생겨난 작은 거품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의 주머니 우주들은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단계 다중우주에서는 모든 영역이 같은 물리상수와 법칙을 공유했지만 2단계 다중우주의 주머니 우주들은 각자 독특한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진공 에너지가 붕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촉근 이론에 따르면 진공 상태는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능한 상태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끈 이론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계산에 따르면 가능한 진공 상태의 수가 10의 500승계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다양성이죠. 각각의 진공 상태는 서로 다른 물리 상수값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머니 우주에서는 전자기력이 우리 우주보다 훨씬 강할 수 있고 다른 우주에서는 중력이 지금보다 약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간의 차원수까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익숙하지만 다른 주머니 우주에서는 4차원이나 2차원 공간이 펼쳐져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각기 다른 물리 법칙들은 그 우주에서 어떤 종류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우주에서는 물리 상수들이 절묘하게 조율되어 있어서 별이 오랫동안 타오르고 탄소 같은 복잡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며 행성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머니 우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기력이 너무 강해서 원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주에서는 중력이 너무 약해서 별이나 은하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력이 너무 강하면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블랙홀로 붕괴해버릴 거예요. 우주 상수의 값도 중요한데 이 값이 조금만 달라도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해서 은하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수축해서 수십억 년을 버티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생명에 적합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하지만 2단계 다중우주 이론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말로 무수히 많은 주머니 우주들이 존재하고 각각이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다면 그중 일부는 필연적으로 생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가 생명에 적합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 효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부르는데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죠. 물론 이 설명이 모든 과학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검증할 수 없는 무한한 다른 우주들을 가정하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에 가깝다고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묘한 가능성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이 제시하는 다중우주예요. 이 세 번째 단계의 다중우주는 앞서 이야기한 무한한 공간이나 영원한 인플레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주의 구조나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양자역학은 20세기 초반에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실험과 관측에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직관과 가장 심하게 충돌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에는 불확정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한 상태를 가진다고 생각하죠. 동전은 앞면이거나 뒷면이고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으며 전자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관측하기 전까지 입자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동전이 던져진 후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현상입니다.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지 정말로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며 이건 단순히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자연의 진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 이 모든 가능성들 중 하나만 실제로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측정이라는 행위가 파동함수를 붕괴시켜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 무엇이 측정인가요? 왜 측정이라는 특별한 행위만 파동함수를 붕괴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다른 모든 가능성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양자역학이 탄생한 이후 거의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휴 에버렛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담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파동함수가 붕괴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에버렛에 따르면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측정이 일어날 때 파동함수는 붕괴하지 않고 대신 우주 전체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가능한 측정 결과마다 하나씩 완전히 독립적인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세계 해석 또는 에버렛 해석이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방사성 원자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측정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순간 다세계 해석에서는 우주가 두 개로 갈라져요. 한쪽 우주에서는 원자가 붕괴한 것으로 관측되고 다른 쪽 우주에서는 붕괴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각 우주의 관측자는 자신이 관측한 결과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우주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우주 모두 똑같이 실제하며 단지 서로에 대해 접근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 해석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너무나 기이하고 사변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세계 해석은 측정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양자역학의 방정식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동함수 붕괴라는 임의적인 가정을 도입하는 대신 방정식이 말하는 대로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행 우주들은 정확히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다세계 해석에서 우주의 분기는 결어근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양자 시스템이 중첩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서로 다른 가능성들이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분리된 세계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평행 우주들은 같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지만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추상적인 수학적 구조 안에서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고 관측할 수도 없어요. 놀라운 점은 이런 분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양자 사건은 우주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도달하는 광자 하나하나, 뇌 속 뉴런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공기 분자들의 충돌, 이 모든 것에 양자역학적 불확정성이 개입하거든요.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이런 모든 양자 사건마다 우주가 분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수의 평행 우주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우주에서는 약간씩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 끊임없는 분기, 매 순간 펼쳐지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허용하는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물리법칙 자체가 다른 우주는 어떨까요? MIT의 우주론 학자 맥스 테그마크는 이 질문을 가장 극단까지 밀고 나간 인물입니다. 그가 제안한 4단계 다중우주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급진적인 아이디어예요. 바로 수학적 우주 가설입니다. 테그마크의 제안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모든 수학적으로 일관된 구조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는 특정한 수학적 구조를 가진 세계이며 다른 수학적 구조를 가진 우주들도 똑같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상수가 다르거나 초기 조건이 다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공간의 차원수가 다르거나 중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우주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처음 들으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테그마크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더 우주를 수학적 구조로 이해해 왔거든요. 갈릴레오는 자연이라는 책이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다고 말했고, 뉴턴은 중력을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했으며, 아인슈타인은 시공간 자체를 기하학적 구조로 묘사했습니다. 양자역학은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를 파동함수와 연산자로 표현하고,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순전히 추상적인 대칭성 군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물리적 실체와 수학적 구조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태그마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우주가 수학적 구조로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다면 우주와 수학적 구조를 구분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실체라는 것이 사실은 수학적 구조 그 자체는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수학적 우주 가설의 핵심입니다. 우주가 수학으로 기술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곧 수학이라는 겁니다. 물질도 에너지도 시공간도 모두 근본적으로는 추상적인 수학적 관계들의 패턴일 뿐이라는 놀라운 주장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수학적 구조가 다른 구조보다 더 실제한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우리 우주를 기술하는 수학적 구조가 특별히 선택된 이유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일관된 모든 수학적 구조가 동등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마치 자연수 중에서 특정 숫자만 실제하고 다른 숫자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수학적 일관성이 곧 존재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학적 우주들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태그마크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공간과 시간도 특정 수학적 구조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학적 구조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들은 어떤 물리적 공간 안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계처럼 추상적인 수학적 실제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추상성이 실제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물리적 실제와 수학적 실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게 태그마크의 주장이니까요. 흥미롭게도 이런 생각은 물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수학자 쿠르트 괴델도 수학적 대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독립적으로 실제한다고 믿었어요. 로저 펠로즈도 물리적 세계와 수학적 세계, 그리고 의식의 세계가 신비롭게 얽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그마크는 이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수학적 실제와 물리적 실제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학적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라고 선언하니까요. 이 가설의 가장 놀라운 함의는 존재의 완전성입니다.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는 실제한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우주, 중력이 청력으로 작용하는 세계, 시간이 두 방향으로 흐르는 세계, 심지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진 세계들까지 모두 수학적 우주 가설 안에서는 똑같이 실제합니다. 우리 우주는 무한히 풍요로운 존재의 풍경 속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검증 불가능한 사변이라고 지적하고 철학자들은 존재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태그마크의 제안이 던지는 질문만큼은 부정할 수 없이 깊이 있습니다. 왜 우주는 수학으로 기술될 수 있는가? 물리적 실제와 수학적 진리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과학과 철학, 수학과 형이상학의 경계가 사라지는 놀라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수학적 우주 가설이 존재의 완전성을 철학적으로 선언한다면 끈 이론은 이를 물리학의 언어로 구체화하려는 시도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물리학자들을 사로잡아온 이 이론은 우주의 모든 입자와 힘을 미세한 에너지끈의 진동으로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끈 이론이 발전하면서 물리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견에 직면했습니다. 이론이 예측하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끈 이론의 수학적 일관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차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여분의 차원들은 너무나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그 구조는 우주의 물리 법칙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악기의 공명통 모양이 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듯이 말려있는 차원들의 기하학적 구조가 우리 우주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내부 차원들을 말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레너드 서스킨드와 그의 동료들이 계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가능한 진공 상태, 즉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가능한 우주의 수가 대략 10의 500제곱계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 개수가 고작 10의 80제곱계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끈 이론이 예측하는 가능성의 공간이 얼마나 방대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이 엄청난 가능성의 공간을 끈 이론의 풍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풍경이란 단어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수학적 공간을 시각화한 표현이에요. 각각의 계곡은 하나의 안정적인 진공 상태를 나타내고 각 계곡마다 전자의 질량, 광속, 우주상수와 같은 물리상수들의 값이 다릅니다. 어떤 계곡에서는 양성자가 우리 우주보다 무겁고 어떤 계곡에서는 전자기력이 훨씬 약하며 또 어떤 계곡에서는 우주상수가 너무 커서 물질이 뭉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결과에 낙담했습니다. 끈 이론이 만물의 이론으로서 우주의 유일한 형태를 예측해 주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능성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끈 이론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는 이론이 아니라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론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서스킨드를 비롯한 일부 물리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끈 이론의 풍경이 바로 영원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인플레이션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들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진공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의 500제곱계의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끈 이론의 풍경은 다중우주의 청사진이 됩니다. 무한히 많은 거품 우주들이 각각 풍경의 서로 다른 계곡을 점유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는 그중 한 계곡에 해당하고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물리상수들은 우리가 우연히 이 특정한 계곡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값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우연히 생명체가 살기 좋은 거리에서 태양을 공전하듯이요. 여기서 물리학은 오래된 철학적 수수께끼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세 조정 문제예요. 우리 우주의 물리상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생명체의 존재에 적합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강한 핵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약했다면 원자핵이 형성되지 못했을 거고 전자기력이 조금만 달랐다면 화학결합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우주상수는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값보다 10의 120제곱배나 작은데 만약 조금만 더 컸다면 은하나 별이 전혀 형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지적 설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끈 이론의 풍경과 다중우주는 완전히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인류학적 원리예요. 만약 10의 500제곱계의 서로 다른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중 극소수는 우연히 생명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우주 중 하나에만 존재할 수 있죠. 생명체가 불가능한 수많은 우주들은 아무도 관측하지 못한 채 텅 빈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케임브리지의 천체 물리학자 마틴 리스는 이를 우주적 선택 편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물리 상수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의 성질이 생명체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에 놀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설명은
일부 물리학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줍니다.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인류학적 원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더 깊은 설명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 데이비드 그로스는 이것이 물리학의 패배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와인버그는 1987년에 이미 인류학적 추론을 사용해서 우주 상수의 값을 예측했고, 10년 후 실제 관측이 그의 예측과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끈 이론의 풍경이 제시하는 그림은 겸손함과 대담함이 공존합니다. 우리 우주가 특별하지 않다는 겸손함, 그러면서도 가능한 모든 우주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대담한 주장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코페르니쿠스 이후 계속되어 온 탈중심화의 최종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이제 우리 우주 자체도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깨달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급진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이 3차원 우주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무언가의 투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마치 신용카드의 홀로그램 스티커가 2차원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주 전체가 더 낮은 차원에 인코딩된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1990년대에 네덜란드의 이론 물리학자 헤라르 뒤스, 호프트와 미국의 레너드 서스킨드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블랙홀이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그 내부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으로는 창고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창고의 부피에 비례하듯이 블랙홀이 담는 정보도 부피에 비례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2차원 표면에 저장된 정보의 홀로그래픽 투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레이저 홀로그램이 2차원 필름에 3차원 이미지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듯이 우리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과 입자들,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더 낮은 차원의 경계면에 인코딩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 홀로그래픽 원리는 1997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에 의해 구체적인 수학적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는 특정한 종류의 5차원 시공간이 그 경계에 있는 4차원 양자장 이론과 정확히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대응되는 동등성입니다. 5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중력 현상이 4차원 경계면의 양자역학적 현상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이 발견은 물리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양자역학과 중력 이론을 통합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차원 공간의 중력은 끈 이론으로 기술되고 4차원 경계면의 양자장 이론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지는데, 이 둘이 정확히 같다는 말은 우리가 한쪽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른 쪽에서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쿼크와 글루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데 성공적으로 응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홀로그래픽 원리가 진정으로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현실의 본질에 대해 제기하는 철학적 질문들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3차원 우주가 정말로 2차원 표면의 투영이라면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인 실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 세계가 진짜이고 2차원 표면이 단지 수학적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MIT의 물리학자 세스 로이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주 자체가 거대한 양자 컴퓨터라고 제안했어요. 모든 입자와 상호작용이 정보를 처리하는 계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물리 법칙은 프로그램이고 우주의 진화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로이드는 실제로 빅뱅 이후 우주가 수행한 연산의 총량을 계산했는데 대략 10의 120승 개의 비트 연산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가설로 이어집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2003년에 유명한 논증을 제시했어요.
그는 세 가지 명제 중 적어도 하나는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인류는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멸망할 것이다. 둘째, 그런 기술을 가진 문명은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다. 셋째,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보스트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제가 모두 거짓이라면, 즉 인류가 살아남아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들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은 수백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의식의 대부분은 시뮬레이션 안에 있게 되고 통계적으로 우리 역시 그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논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MIT의 우주론 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에 한계가 있을 테고 그 한계는 물리법칙의 미묘한 비정상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화면이 끊기듯이 말이죠. 실제로 독일 본대학의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거대한 격자 구조의 시뮬레이션이라면 초고 에너지 우주선의 분포에서 특정한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시뮬레이션 가설이 원칙적으로 검증 가능한 과학적 명제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많은 물리학자들은 시뮬레이션 가설에 회의적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조지 스무트는 이것이 창조주를 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고, 컬럼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엘버트는 이것이 과학적 설명을 무한 후퇴로 몰아간다고 지적했어요. 누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그들은 또 다른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끝없이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홀로그래픽 원리와 시뮬레이션 가설이 제기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현실의 층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 세계가 가장 기본적인 실제가 아니라 더 추상적이고 정보론적인 무언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이미 1980년대에 만물은 정보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it from bit이라는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가장 깊은 층위는 물질도 에너지도 아닌 정보입니다. 양자 비트들의 패턴이고 그 패턴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진화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과 물질이 창발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화면에 픽셀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듯이 더 근본적인 정보 단위들이 모여서 우리의 우주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물리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의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정보 패턴이라면 그 패턴이 생물학적 뉴런에서 실행되든 실리콘 칩에서 실행되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일까요? 의식은 특정한 물질적 기반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충분히 복잡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로 수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중우주, 영원한 인플레이션, 시뮬레이션 가설, 홀로그래픽 우주 같은 이론들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일까요?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20세기 중반에 반증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원리상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주장이 그 어떤 관측으로도 반박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이거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우리 우주 너머의 이론들에 적용해보면 흥미로운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다른 우주들은 정의상 우리와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우리의 관측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정교하게 설계된 시뮬레이션 속에 산다면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들이 우리에게 단서를 남기지 않는 한 그것을 감지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이런 이론들은 포퍼의 기준에 따르면 과학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포퍼의 반증 가능성 원칙이 과학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과학 연구에서는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론도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다뤄지거든요. 예를 들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내부는 원리상 관측 불가능하지만 블랙홀 물리학은 엄연히 과학의 일부입니다. 쿼크도 단독으로 분리해서 관측할 수 없지만 쿼크 이론은 입자 물리학의 핵심이에요. 더 중요한 건 간접적인 검증 가능성입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은 비록 다른 우주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우주에 특정한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더 큰 다중우주의 일부로 탄생했다면 우주 배경 복사에 미묘한 패턴이나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콜드스팟이라 불리는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영역을 발견했고 일부는 이것이 다른 우주와의 충돌 흔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고 다른 설명들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원리상 검증 가능한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끈이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끈이론이 예측하는 현상들은 너무나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직접 검증이 불가능해요. 플랑크 규모에서 작동하는 끈의 진동을 관측하려면 우주 전체를 에너지원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이론 연구자들은 이 이론이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끈이론은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수학적으로 일관된 유일한 틀을 제공하고 원리상 저에너지 현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논쟁은 과학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이란 단순히 관측과 실험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과 수학적 아름다움, 그리고 설명력을 갖춘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더 넓은 활동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다중우주 이론을 옹호하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라면 공룡도 비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우리는 공룡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화석이라는 간접 증거와 진화론이라는 이론적 틀 때문에 공룡의 존재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검증 불가능해 보이는 이론들도 테스트할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시뮬레이션 가설에 흥미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 우주가 정말로 거대한 연산 과정이라면 양자역학의 특정한 패턴이나 정보 처리의 한계가 그 증거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연산 효율성의 흔적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의 발전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라이고와 같은 중력파 검출기가 더욱 정밀해지면 우주 탄생 직후의 양자 중력 효과나 다중우주 간의 상호작용이 남긴 미세한 신호를 포착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동안 생성된 원시 중력파의 패턴을 분석하면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더 큰 구조의 일부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존재 방식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원리적 추론은 많은 과학자들이 불편해하는 방법론이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논리적 도구예요. 만약 다중우주가 실제하고 각 우주마다 물리 법칙이 다르다면 우리가 관측하는 물리 상수들의 값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선택 효과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추론이 직접적인 증명은 아니지만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원리상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시공간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무가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같은 궁극적인 질문들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것은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한계입니다. 모든 지식 체계는 어떤 전제나 공리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 전제 자체는 그 체계 내에서 증명할 수 없거든요. 수학자 쿠르트 괴델이 증명했듯이
충분히 복잡한 어떤 책에도 내부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참인 명제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과학의 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지만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접근을 택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까지 가능한 한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 중 많은 것이 처음에는 순수한 사변이나 수학적 유희로 시작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처음에는 사고 실험에서 출발했고 양자역학의 많은 개념들도 실험보다 이론이 먼저 제안되었죠. 생각의 자유와 상상력은 과학의 원동력입니다. 다만 그것을 확립된 사실과 구분하고 가능하면 검증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정직함이 필요할 뿐이에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결국 인간 지성의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예요. 지평선 너머를 궁금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며 알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무언가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성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체를 이해하려 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설명을 찾으려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지식 이상입니다.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경이로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무한히 더 큰 구조의 작은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가 보는 현실이 더 근본적인 정보 층위의 표현일 수 있다는 가능성, 심지어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상상은 어떤 의미에서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이롭습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는 느낌이거든요. 결국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의 과학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대담함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의 전체 모습에서 얼마나 제한된 시야를 가졌는지 깨닫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제한된 관점에서도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할 수 있는 우리 지성의 힘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일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이 속한 우주를 이해하려는 먼지예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의 질문들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다 해도 그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고 번식하는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 의미를 찾고 이해를 추구하는 의식적 존재임을 보여주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